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CPI 지표가 약간 부담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시장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한참 걸리지 않겠느냐,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도 아직 우리가 목표한 2%보다도 한참 높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나섰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내리고 나스닥은 조금 올랐는데 이 상황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예금 금리가 요즘에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2%대까지 떨어진 정기 예금 금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대 예금 금리를 봤었는데요. 불과 한두 달 사이에 2%대까지 떨어진다고? 네, 그럼 대출 금리는, 물론 대출 금리는 아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만 대출 금리도 곧 내려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들 돈 잔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자,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정기 예금, 그리고 은행주들, 또 앞으로의 상황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행동주의 펀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행동주의 펀드가 요즘에 고수익을 많이 올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이지만, 그동안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야기했었던 그런 기업의 경영 체질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CPI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다행히 지난달보다는 낮아진 수치입니다. 6.5, 그 다음에 6.4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난달에 6.5, 이번 달에 6.4. 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긴 한데, 시장은 항상 그렇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에이 별로야 라고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작할 때 그냥 주가가 쾅 떨어져서 시작을 했는데, 야, 그게 뭐 어때서 일단은 좋아진 거 아니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또 주가가 바로 반등을 했어요. 쭉 치고 올라가다가 다시 또 쾅, 네,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 그런데 막판에 보니까 야, 그 정도까지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신이 나간 거죠. 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정신이 나갔었나봐. 네, 이게 미국 증시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왜?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우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0.46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가 플러스 0.57입니다. 지금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혼조예요. 혼조인데 약간 실망감도 좀 묻어 있으면서, 그게 뭐 어때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냥 몰라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7% 정도 상승했습니다. 강하게 올라가면서 $209 고까지 좀 찍었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악재는 있어요. 노조 결성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 차량 가격 올린다. 차량 가격 올린다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호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소로스가, 이 테슬라의 주식을 매집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를 이제 감행을 한 그 사람이 소로스라는 게 약간은 좀 그렇네요. 왜냐면 소로스는 헤지펀드의 대부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돈 되는 거 나쁜 짓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이 소로스가 매집을 한 게 잘한 일인가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대량 매집이 들어와서 뭔가 먹으려고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분석이 좀 됐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기술주들의 어떤 주가 상승이 조금 진행되는 모습이 있어서 나스닥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 올라가게 되면 크게 부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2500포인트 돌파가 오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미국 시장에 빵 튀어줘야지 우리도 같이 뛰면서 올라갈 텐데, 이게 약간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월 달에 나온 물가지표, 이 1월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더 오랫동안 긴축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해 5%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고, 그 다음에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졌다. 하반기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 할지도 모르는데, 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얘기 보면 다 안 한다.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둔화율이 다음 달 되면 또 좀 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또 금리 인하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거 될 때까지는, 네, 일단은 금리 동결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서 그 시점부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FOMC가 6월달까지 있던가요? 6월까지 지금 3월, 5월, 6월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확인이 되면, 자, 6월 달에도 금리 동결이 없다 그러면은 올해는 없어요. 네, 올해는 금리 인하 없는 거고, 만약에 5월 달 해놓고 6월 달에 금리 동결 나왔다 그러면은 올 연말 한 12월쯤 돼서 금리 동결이 나타날 수 있다. 12월에 이제 마지막 FOMC 있잖아요. 그때 금리 인하를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고려입니다. 고려.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CPI 지표의 내용이 6.4죠. 6.4. 이번에 6.2가 예상치였는데 6.4가 나온 거고, 지난달에는 6.5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단 나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보다는 높다. 이것이 이제 항상 문제죠. 네,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좋은 거고,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게 되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주가 폭락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 이거 없애야 돼. 네. 뭐 쓸데없는 예상치를 해가지고 시장의 혼란을 좀 가중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쨌든 예상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방향성을 좀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예상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으면 또 말이 이렇게 안 나오겠죠. 아, 이거 봐,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지, 뭐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 핵심 쪽으로 보게 되면은요, 핵심은 0.4% 올라서 시장이 예상한 0.3%보다 조금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예상치가 이제 5.5였는데, 전년 대비로, 네, 5.5였는데, 이제 5.6까지 올랐다. 그래서, 뭐, 요것도 조금 올랐고요. 근데 이제 지난달보다는 5.7, 지난달 5.7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요거, 뭐, 근원 CPI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중간, 네, 지난달과 예상치의 중간쯤, 자꾸 노래를 하게 되네. 지난달과 예상치의 중간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아무튼,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딱 그런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제 3월달 거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식이죠. 다행히, 3월달 FOMC는 좀 뒤쪽에 있기 때문에, CPI 지표 한 번 더 보고 생각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전문가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뭐 제가 앞에서 해드린 말씀과 똑같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과정이 연준이나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느리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연준의 긴축 사이클을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다. 근데 긴축한다고 해서 금리를 다시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0.25씩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부담이 없어요. 왜냐면 이 리오프닝이나 경기 회복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1분기 터닝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금리 인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선된다라면 아무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는 이제 이 금리 인상을 당분간 더 지속해야 되고 고금리 기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금리 동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예금 금리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 이 부분들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 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은 또 이상하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금리 동결하기 위해서는 이 연준의 이런 긴축 사이클이 조금 다운되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뭐 이 시장 참여자들, 분석가들도 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분이 정점을 찍었지만 시간이 오래 필요할 것이다, 이런 뭐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조금 더 좀 느슨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용이 너무 좋죠. 뭐 3%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4%대 넘어가고 막 그래야지만이 좀 약간의 경기가 좀 둔화되거나 약간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지만이 이제 긴축을 좀 풀어주는 모습으로 더 빠르게 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임금 상승률 좀 둔화가 되긴 됐잖아요. 그렇지만 이
뭐라 그럴까요? 노동시장이 지금 고용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업자가 없어. 그러면 일단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소비가 일어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연준이 발표한 그런 개인의 어떤 소득,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다고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다음 달에 좀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득이 줄어들게 됐다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지출도 같이 줄어들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좀 다운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뭐 소매 판매나 이런 등등이 이제 좀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고 또 경제 지표 같은 경우 오늘 또 발표가 되는데요. 제조업 지표라든지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오늘은 네, 뭐 나스닥 같은 거 오늘 상승했으니까 뭐 반등도 아니겠지만 네, 일단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일단은 큰 거 하나 넘어갔으니까 또 이제 경기 전망이라든지 또 16일에 발표되는 PPI 생산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면서 이제 주가가 서서히 이제 지지점은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크게 흔들리는 모습 없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만 잘 해주시고 종목 간의 싸움들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맞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은행 금리가 2%대로 빠졌답니다. 정기 예금 금리가 와 지금 네 2% 자 6%대 대출 금리도 나온다. 뭐 더 빠진다고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근데 일부 지방은행이 정기 예금 금리를 2%까지 낮췄다. 시중에 지금 대형 은행들 보시면 3.9% 3.5% 막 이렇게 예금 금리가 바뀌었어요. 불과 지난달이었던가요?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2% 나오던 게 지금 3.8% 이 정도 금리로 팔고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금을 높은 이자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네, 아주 좋은 네, 그런 케이스가 좀 된 것 같고 지금 예금 금리가 뚝 낮아지니까 뭐야? 은행에다 돈 넣을 필요가 없네? 라는 식의 느낌이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아직 대출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물론 대출 금리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네, 예금 금리를 먼저 낮추고 그리고 나서 대출 금리 낮추는 거죠. 자, 지금 5대 은행, KB, 국민, 그 다음에 KB가 국민이죠.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농협 이런 5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은 3.3에서 3.6% 정도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3.5, 3.8 뭐 요 정도라서 크게 차이 없고요. 이게 지금 보면은 네, 뭐 거의 5% 정도까지 상승했었던 부분이 좀 있었으니까 금리가 많이 내려간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뜨려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지금 이 예금금리가 3.35면 기준금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 라는 식으로 가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그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고금리에 따른 은행권 돈잔치를 지적하고 있다. 근데 이거 지금 생각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는데 기준금리보다 낮은 예금금리 뭐 대출금리는 그보다 높겠죠. 그렇지만 이 정도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조삼모사 아닙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에는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보다는 일단 예금금리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 뭐 은행들이 뭐 이렇게 된다. 뭐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얘기라서 대출금리를 낮추려면 예금금리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해드린 게 있죠. 자, 지난번에 이거 있었을 거예요. 대부업체들이 자꾸 물러나고 있다. 법정금리 20%짜리 더 높여달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금리를 그렇게 높여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운시키는 거. 시중은행에, 즉 조달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금리를 높여달라 이런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시켜버리게 되면 법정금리 20%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뭐 장만에 먹고 살겠지.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마진율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지난번에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대부업체들이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부분들은 한번 네,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 지금 대출금리가 높다, 금리 높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걸 좀 낮춰주면서 아우성을 조금 줄이고 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대출받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니까 또 집값적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은행권에서는 일단 코픽스 네, 변동금리의 그 기준 하락폭이 지난달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이
4.8에서 6.4. 근데 이 정도 나오나요, 실제로? 네. 더 나올 것 같은데. 전세대출 4.3에서 6.5. 신용대출은 5.2에서 6.4. 이렇게 6%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근데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일단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 금리는 더 나올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튼 그래도 한숨 좀 돌리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변동금리 때문에 요즘에 집값도 떨어져가지고 짜증나는데, 이 이자 많이 내가지고 더 화가 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 좀 된 것 같고, 이렇게 대출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은, 이 대출을 발생시켜가지고, 집을 산다. 이거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집값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 금리 인상에서만 기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총체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해야 되는 부분 좀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도 이제 금리 때문에 올라간 부분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 견디지 못하고 이제 이거 던지는 그런 부분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대출 받아서 한 부분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또 집값은 떨어지고 매물은 안 팔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힘들어가지고 갖다 던지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식인데 이 정도 가지고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고금리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크다. 네,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봅시다. 자, 대출 금리를 잡아서 일단은 은행이 벌어들인 수익을 낮출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금금리 바로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 어떤 가계대출, 이 가계부채가 또 심각해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당장 숨통은 트일 것이다. 그런데 돈이 갈 곳을 잃어요. 네, 은행으로 가지 못합니다. 자, 부동산 떨어져서 지금 투자하기 힘들어. 그 다음에 은행으로 가기도 힘들어. 뭐, 지금 코인에서 실패해서, 주식에서 실패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가야 되냔 말이야. 그럼 갈 데가 없어. 약간 채권 시장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기준금리가 내려가거나 이렇게 은행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채권금리가 같이 변동해요. 그래서 이쪽도 별로 재미가 없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자금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이런 상황은 이 시장 입장에서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가 조금 올라갈 것 같으니까 슬슬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시면은 뭐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금통위 있죠. 네, 23일날 금통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동결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동결한다. 글쎄, 네, 지금 현재 3.5%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3.75, 0.25를 더 올리게 되면 3.75. 근데 예금금리가 지금 아까 얼마라고요? 3.2, 3.5. 이러면 기준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낮으면 이거 사람들이 열받지. 그래서,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여기서 또 세금 떼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아가는 거 없다 그러면 은행에 또 이제 돈 안 집어넣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금금리가 이제 5%대와 지금 3%대 뭐 이 정도는 차이가 체감하는 게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적금 가지고도 이제 이자 받아먹기 좀 어려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쪽에 들어가려던 자금들이 멈칫 또는 빠져나와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고수익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행동주의 펀드는 이제 뭐 기업 경영이 마음에 안 든다, 개선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높여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런 펀드잖아요. 그래서 활발한 주주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이들이 운영하는 펀드도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 얘네들은 SM이잖아요. 이쪽에 투자하면서 수익이 32%나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일단은 여기에는 SM과 은행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성부 펀드 KCGI 맞죠? 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칼, 그 다음에 오세 임플란트 이런 거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을 잘 올리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행동주의 펀드들이 가가지고 막 들쑤셔놔요. 그래서 너희도 경영 개선해라. 이제 우리가 나타났다.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 그렇게 돼서 주가 상승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운영하는 펀드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수익이 발생을 했지.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말이죠. 네.
여기까지 좋은데, 이 상황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들을, 네,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지금 온라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요구사항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뭐 하이브, 카카오부터 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경영진하고 카카오 측을 온라인 쪽이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수만과 하이브 이쪽이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서로 싸움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대신에 강성부 펀드, 이 KCGI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 여기 공개 매수에 참여했다가, 네, 지금 해가지고 보유 지분을 처분하면서 크게 차익을 얻었잖아요. 지난번에 한진칼도 마찬가지예요. 호방건설에다가 다 갖다 넘겼죠. 자, 한진칼의 뭐 지배구조를 이제 그 경영진 그 쇄신을 하고 뭐 기업을 경영을 이제 투명하게 만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 나왔는데 팔아먹었어. 그거 수익 많이 내고 팔아먹었어요. 네, 그러다가 오스템 임플란트도 사가지고 이번에 공개 매수에 참여하면서 1년 만에 팔아먹었죠. 이거는 아마. 네.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은 과연, 물론 이제 사모펀드니까 수익을 내는 건 당연하다. 근데 당신들이 얘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에 관여하면서 기업의 어떤 체질을 개선시키고 경영 상황들을 좋게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이런 기업에 투자하고 또 수익을 또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너희들의 그거 아니었냐. 근데 지금 수익률이 왕창 나온 시점에서 그냥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던져버린다? 이러면은 처음에 의도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수익만 추구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수익을 내고 팔겠다는 거니까 비난받을 일은 아닌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생각했는데 주가 떨어지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건 똑같은 겁니다. 이거 지금 내가 장기적으로 한번 개선시켜 볼게요 라고 했는데 주가가 뛰어 올라갔어. 그랬더니 뭐 장기적이고 나발이고 원해 일단은 수익 냈으니까 팔게요. 야, 이거는 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주가 조작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뭐 기업이 어떤 체질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쪽의 내용보다는, 얘네들이 들어가면 일단 주가가 상승한다!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그냥 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든 뭘 어쨌든 간에 어쨌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자기들이 매집한 부분들이 상승을 해서 수익이 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팔아먹는 그런 형태로 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의의 사도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행위들이 아니겠는가. 지금으로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동주의 펀드 어쨌든 얘네들은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주주활동에 대한 부분들 너무 믿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리고요. 강한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네, 예상보다 강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였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올라갔고, 다우지수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경기 지표나 또 연달아 발표될 것들이 또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부담감 크지 않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뭐, 추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대치는 좀 가져도 되겠습니다. 네. 자, 2%대로 하락한 정기예금. 일단 이거는 좀 애매한 게, 기준금리가 3.5, 지금이 3.5예요. 그 다음에 3.75까지 올라갈 것이다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도 도달하지 않는 이런 예금금리,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대출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아직 낮추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열받는 일이고요. 대신에 예금금리가 이 정도라고 한다라면, 대출을 발생시키는 사람들이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금을 맡기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자금들이 주식시장 같은 곳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주식이 낫겠네. 왜냐면 배당만 보더라도 지금 이거보다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은행에 예금하지 말고 은행주를 사라. 그럼 배당을 4% 5% 최소 그냥 4% 5% 많게는 8, 9%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자금의 유입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예금금리의 어떤 조정들은 뭐 일시적인 부분이 좀 될 것 같긴 합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예금금리를 낮추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아마도 이제 이 대부 업체들의 후퇴를 막기 위한 그런 부분, 법정금리 20%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이 조달금리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행동주의 펀드가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의 그런 어떤 정의의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동주의 펀드의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수익을 내기 위함이죠. 근데 자기들이 수익 내기 위해서 주주들을 갖다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네, 분란을 일으켜서 뭐 어떻게든 주가를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갔던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어떻게 따져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런 것들이 가서 시장을 들쑤시고 있다, 종목을 이제 뭔가 공격하고 있다, 매집하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또 다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주가를 올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방법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을 뜻하는 ROE는 기업의 투자 가치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자기 자본에 비해서 높은 이익을 거두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ROE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ROE를 유지하려면 ROE를 초과하는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ROE가 높으면서 부채가 적은 회사는 좋은 회사로 볼 수 있다. 이 ROE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만 나오면 일단은 네, 브라보예요. 네, ROE가 뭐 10%다 그러면은 오 땡큐, 이거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면은 10년 안에 원금 뽑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할 때 PER, PBR, 그다음에 ROE 기본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유보율과 부채 비율까지만 딱 보게 되면 이 기업이 그래도 적당히 안정적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판단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은 네, 미국 증시가 그래서 조금 실망감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우리 국내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죠? 크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실망감을 크게 느낄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은 2,500을 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테슬라가 저렇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또 2차 전지가 한바탕 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오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